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차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급등 배경은 리브랜딩이 됨으로써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또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앞으로에 따른 이 B차의 좀 장기적인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심도가 쏠리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블룸버그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양날의 검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과감한 베팅으로 수백만 달러의 회기 비용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장부상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었을 경우에는 약 14억 달러 정도에 따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아도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코인 시장이 완벽하게 좀 하락기 패턴을 가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CEO가 돈 빌려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을 이유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CNBC에서 더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자랑하는 패턴은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프로가 멕시코 고객 대상의 USDC 거래를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와 USDC 그리고 스텔라에 대한 이 연결 관계는 끈끈하기 때문에 앞으로 USDC가 해당인 코인의 시총의 테더를 좀 제끼는 그런 형태가 되면 그나마 코인 시장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규제를 엄격히 잘 지켜주고 있고 담보비도 달러와 담보비 비율 자체를 1대1로 명확하게 잘 해당에 있는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과, 여전히 테더가 미워서 공격하는 대상도 있겠지만 테더에 따른 여러 가지의 담보비 자체가 약간 불투명한 무언가가 과거 때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측면을 좀 본다고 하면 차라리 USDC의 성장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테더가 조금 죽어버리는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감독 강화 주장한 워렌 우원의 맹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CNBC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시킨 부분은 비트코인이 주력 역할을 잘 해주었고 12개월 동안 주주의 자산 가치를 수십억 달러나 증식시켰다면서 이같이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디스가 비트코인 법화 지정 엘살바도르 신용등급의 하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당연히 신용평가사 기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형은행의 데카방크가 비트코인 투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현실이 되었으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데이터의 비유동 비트코인이 1440만 개를 기록을 했고 역대 최고 수준을 달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홀더들이 108일 동안 지속 하락 추세를 매도했던 비트코인을 회수, 장기 보유를 위해 콜드 월렛으로 존속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FTX가 미국의 GAAP 회계 검사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9월 진짜 늦어도 10월 전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 거래 장사로 먹고 살려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곧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7월 말에 메인넷을 출시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의 깃허브에 메인넷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고, 이로써 조만간 스마트 비트코인 캐시 메인넷이 오픈이 곧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에 16,000개 가량의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투자회사 골든트리가 수년간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뉴에그가 라이트코인의 결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련된 내용을 또 다뤄주었던 한 유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또 괜찮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채굴 장비가 GPU가 60, 아식이 40 정도 점유율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 GPU의 이더리움 클래식에 넘어올까요? 여기에는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현재 GPU 기반의 장비를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은 대안이 많고, 그 중에서 채굴 수익성을 따져보았을 때 이클보다 레이븐 코인이 더 수익성이 높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모순은 있어요. 참고로 수익성이 좋은 거와 그 가치가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와에 대한 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네, 해당에 있는 코인 가치의 훼손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좋아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적절하게 그게 나중에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냐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GPU 기반의 장비들이 이동은 어디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더리움의 POS 전향으로 인한 이더리움 클래식이 POW 방식을 선호하는 개발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일 거라는 입장을 또 비탈릭 씨가 그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POS 전환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자들은 유입은 반드시 생기게 되며, 아식 장비의 대거 유입으로 해시레이트의 비약적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과, GPU 기반의 채굴자들은 이클 이외의 다른 대형 코인으로도 갈 수가 있는 형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또 이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클래식의 투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4차 산업의 IoT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게 되는데, 그게 일경 규모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IoT 시장에 따른 이더리움 클래식도 최근에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았을 때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이걸 달성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리포트 첨부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구글 번역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은 그냥 이더리움에 대한 약간의 수혜 볼 수 있는 측면이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오스 관련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오스 거래소 부분에 따른 뭐 그런 좀 테스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이오스 쪽에 투자했던 부분을 또 보게 되면 크리스티안, 앵거마이어, 노보그라츠, 패트릭, 그리고 조람 보엘, 크레인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블로건에 있는 생각을 보게 되면 최근에 저는 이런 조각이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소들이 어떻게 보면 FATF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국내의
각 국가의 국내 기준에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등록 절차와 규제 준수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 또한 바이낸스도 엄연히 그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바이낸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그리고 나중에 올 연말 거의 끝부분에 크라켄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스퀘어나 뭐 코인베이스나 페이팔이나 뭐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거래소들이 이쪽에 좀 가능성을 이미 봤잖아요. 확실한 결과물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온에 대한 입장이나 여기에 대형으로 돈을 투자를 했던 이런 쪽도 저는 오히려 거래소 기반 쪽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괜찮게 키워 놓으면 진짜 아주 먹을 만한 부분이 꽤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찌저찌 됐던 간에 뭐 이오스에 대해서 최근에 뭐 많이 가격이 요동을 치진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아마 하반기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그 가격이 추정하는 만큼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IPO를 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연결 구도가 없다고 보지만, 제가 만약에 부자라고 하고 부자에 따른 설계의 구도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경영자 입장으로 본다고 해도 이거 하나 먹고 요거 하나 두 개 다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리플의 2분기 보고서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 내용 보충 설명 해드린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리플의 SEC 소송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조사는 현재 8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전문가 조사는 2021년도 10월 15일 날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니까 또 날짜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리플의 이 날짜에 원래 마감일을 60일 연장이라는 SEC 요청에 반대했으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체가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주요 이정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법원은 세 번째로 리플의 특정 내부 SEC 문서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게 동의를 했으며, 법원은 리플의 이 변호사에 통신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해달라는 SEC 요청을 거부를 했다. 법원은 리플의 공정한 통지 방어에 적절한 초점이 SEC의 XRP가 증권으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마음 상태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실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무엇이냐면 총 구매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XRP가 그렇게 많이 빠져주진 않았죠. 그러니까 XRP 어떻게 보면 이 구매를 했던 배경은 오랫동안 아마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린이 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SRP 원래 자체 가격이 평균 250원대 언더에서 좀 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제일 안 좋았을 때는 200원이 잠깐 깨졌을 때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이때 리플사가 매입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때 당시 기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야 이거 스테이블이라며 가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적당히 좀 방어를 해줘야 돼, 우리가 구매를 해서 ODL로 좀 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너무 많은 가격으로 하락을 했었을 때 다른 약간의 구매를 해서 좀 가격에 개입을 좀 하는 형태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절대 사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시장이 좀 최악으로 갈 때 그제서 사주는 패턴이 아마 평균적인 가격대에 보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래서 개입을 할 것인지에 따른 그 총 구매 부분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뭐 XR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진짜로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그나마 좀 눈에 들어왔던 측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지 ODR 부분의 측면으로도 좋아졌던 배경도 있겠지만, 뭐 두 개를 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임대에서 들어갔던 부분도 리스가 5,770만 정도에 대한 XRP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볼륨 추이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건 2분기 대비에 따른 알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안 했고, 또 좋았던 적이 같이 교체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그 영향성도 일부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에스크로 물량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기이다 보니까 3개월이니까 매월 10억 개씩 풀리죠. 그러면 27개가 다시 반환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됐던 건 3억 개 물량 정도가 또 어디론가 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 리플 X NFT 요 부분에 따른 기대감과 그 다음에 최근에 ODL에 따른 성과는 대부분 유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최근 실적은 또 하나가 더 있죠. 필리핀 부분에 따른 이런 제휴로 인해서 약간 좀 더 ODL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은 아무래도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페이팔이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심을 갖고 8월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페이팔 이제 똥줄 타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성과를 뚜렷하게 보았고, 뚜렷하게 봤는데 우리가 계속 간만 보다가는 스퀘어한테 다 뺏길 것 같고 코인베이스한테 다 뺏길 것 같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라는 형태가 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페이팔 자체도 점차 속도를 내려고 하는 실정과, 그리고 미리 계속 팁을 드리지만 페이팔, 스퀘어, 나머지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상품 연계와 실적과 연계가 되어져 있는 쪽은 계속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다라는 점을 꼭 면밀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2분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을 절대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꾸만 립서비스 하는 이유도 다 3분기, 4분기 실적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놨던 측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또 상세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때 맞춰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어제 영상 내용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색깔을 좀 배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최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제가 바라보는 형태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예, 좀 더 주의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단 그래도 돈에 대한 가치에 따른 설명은 그래도 조금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쓰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부분도 투자 마인드 부분인데요. 올림픽 경기를 응원하며 벼락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네, 이게 공감이 많이 된다라고 보진 않는데도 왜 갖고 있냐라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근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응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즐거워할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형태인 것인데 반면 올림픽 경기를 다 외우고 본방사수하며 TV에서 매달리는 분들은 급격하게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집값이나 물가나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른 대응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우리의 그런 행동이냐? 좀 더 집중 있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의 매개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울트라 팩포그를 또 날리는 거죠. 뭐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님 금메달 따고 그것도 응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집값이 얼마가 높아지고 집값 자체에서도 전세 매물도 없어져서 결혼도 미루는 사람들도 꽤 많고 오히려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메달 따는 나라나 금메달을 획득한 본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만 좋지 TV를 시청하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오히려 내 육체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에 따른 그런 부족분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나 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따른 그런 게 또 채워지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극도로 요새는 너무너무 이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짙다라는 주장을 좀 펼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는 이런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 주요 급등 품목이 장난이 아니죠. 뭐 달걀, 쌀, 뭐 고춧가루, 마늘, 휘발유, 경유 등등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꽤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의견도 저는 일부 존중하지만 다 공감은 못한다. 라는 저의 또 주관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죠?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정보성으로 그냥 흡수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뭐 감성을 막 해서 뭐 표출하거나 기분이 뭐 나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시간에 대한 소요이고 감성에 대한 소비이기 때문에 별로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깊게 감수성을 너무 풍부하게 가지면서 보는 것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밥상 물가 인상 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긴 하지만 그 시간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쓰는 소비의 패턴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물가만큼이 올라가는 부분만큼 최소 본전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임금이 최소 본전치기가 안 되죠. 네, 어떠한 회사는 경기가 어려워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깎거나 그런 회사들이 있고 오히려 회사가 또 어떠한 특정으로 수혜를 받아가지고 더 높아서 임금을 물가 대비 비슷하게 맞춰주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동일하게 다 수혜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물가를 최대한 올라가는 속도 대비보다 내가 버는 수익률 대비를 더 높여야 됩니다. 예.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높여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 대비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물가적 추이를 좀 고려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물가가 올라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빠르게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게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냉철한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구독자님들이 뭐 4년 동안 넘으면서 뭐 약간 섭섭합니다. 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독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뭐 섭섭합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댓글로 한번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지사지로. 그리고 또 저는 그만큼에 따른 또 생산성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생산성에 대한 활동을 더 많이 계속 더 늘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먹고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은 굳이 배울 필요성은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는 부분은 최대한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뒷부분 가다 보니까 자꾸 잡소리가 많아지네요. 네,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그런 스케줄 부분을 좀 더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생산적인 활동을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물가는 멈춰져 있지 않죠. 시간과 비례하면서 높아지고 가장 큰 물가에 이런 거는 뭐 올랐다라고 쳐도 어찌저찌 사 먹을 수가 있지만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수 구독자 소수 분이 대략 한 20대 층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층의 가장 낮은 분이 20대이신데 그분들의 희망은 저도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고 제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버버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이 좀 보여도 나름 계획성 있게 살고 나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자산을 좀 모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부지런하게 좀 살구나 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뒷정리 부분은 또 잘 안 돼서 대충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